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민병훈입니다. 저는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아시아사를 전공했고요. 학문의 방법론적으로는 실크로드 문화교류사라고 하는 걸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유라시아에 병존하는 수많은 여러 개성 있는 문화권에 대한 역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또 그 문화가 실크로드의 전파 과정을 통해서 우리 문화와는 어떤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 이와 같은 걸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왔고요.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한국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폭넓은 그 같은 대외 교류를 행해왔고, 그 과정에서 외래 문화를 수용해서 우리의 것으로 어떻게 토착화시키고 어떻게 개성을 가지게 됐는가, 이 같은 걸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실크로드 경주나 이와 같은 책을 그런 측면에서 평생 연구해온 걸 지금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오늘 여기 중앙아시아 휴화라고 이제 큰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제가 공부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국내에는 중앙아시아나 실크로드를 연구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크로드학이 세계에서 가장 왕성하게 전개되고 있는 일본에 유학을 갔던 거고요. 다행히 이제는 중앙아시아 학회도 생기고 이슬람 학회나 여러 지역 학회가 생겨서 우리 동양학의 그 같은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동아시아의,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나 불교 문화권이나 유교 문화권의 일환으로서의 동아시아 문화권의 연구나 교육 현장에서의 그 같은 비중이 너무나도 많이 치중이 돼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한류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마당에도 우리 문화권을 벗어난 여타 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어요. 참 이건 놀랄 만한 현상인데, 이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K컬처가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으면서도 정작 서아시아 문화, 동남아시아 문화, 이걸 체계적으로 연구하거나 이 같은 기관도 없고 아카이브도 없고, 그래서 저는 아시아 문화 전당이 막 출범하려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실은 제가 자문위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억도 벌써 20여 년 전에 기억이 나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정말로 훌륭한 기관이 광주에 뿌리를 천착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게 세계의 같은 문화 허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곳은 우리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 문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층문화라고 할 수 있는 불교 문화가 바로 이 중앙아시아에서 외래 여러 문화와 만나서 문화의 커다란 변형을 거쳐서 이게 파미를 넘어서 실크로드를 따라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교 문화에 나타난 조로아스터교 문화, 헬레니즘 문화 같은 거를 어디에서 변곡점을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중앙아시아예요. 중앙아시아는 이처럼 오늘날처럼 바닷길이 모든 물류의 거점이 되었던 그 이전 시대에 있어서 낙타나 이와 같은 말의 그 같은 이동 수단에 의해서 교역이 이루어지고, 또 그 부수적인 현상으로서 문화 교류가 전파가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중앙아시아는 그 사통팔달의 크로스로드, 바로 십자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문화가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서아시아로 넘어가는 그 지점이기도 하고, 또 중국의 문화가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로마까지 건너가는 그 같은 중간 기착점이기도 하고, 또 북아시아의 그 유명한 스키토 시베리아 문화가 중앙아시아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정말 중앙아시아의 출토 유물을 보면 동서남북의 문화가 모두 여기에 녹아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불교 문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 이주영 교수가 그 같은 불교 문화에 대해 설명을 해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석굴사원에 대한 불화를 가지고 우리 석굴암의 그 같은 원류에 해당되는 중앙아시아 불교 석굴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불교가 너무 두 번씩이나 주제가 택해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중앙아시아의 다시 말해 중국의 남북조 시대부터 수당대에 걸쳐서 실크로드의 국제상인으로 대활약을 했던 소고대인의 문화, 또 이게 근자의 이 관련 발굴이
중국에서 계속 이루어지면서 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타지키스탄이나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에서 계속 발굴이 되면서 근 20, 30년 동안에 동양학의 최대의 화두이자 가장 연구 성과가 많이 배출된 분야가 바로 소그드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많이들 가보셨겠지만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가 그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전개됐던 국제상인 소그드인들이 어떤 활약상을 펼쳤고 이게 우리 문화와는 어떻게 연결이 돼 있고 제가 레주메를 잠깐 보니까 다음 주에 이송남 교수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 페이지를 할애했던데 그래서 이 시대에 동서교역의 그 같은 실상과 그 부수적인 현상으로서의 문화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게 한반도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이걸 다 하려면 한 학기 정도는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정말 그 대강만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소그드인이 사는 곳을 소그디아나라고 해요. 소그드인의 토지 그런 뜻입니다. 현지 언어로. 그래서 소그디아나는 오늘날의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이와 같은 유역을, 여러분이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랄해에 들어가는 시르다리아와 아무다리아라는 강이 있는데요. 그 강을, 강가에 배치되어 있는 동서교역로상의 정말 요충 중에 요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위성 사진을 보여드리는 까닭은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양학이 또 교육 현장에서의 세계사 교육이 이제까지 너무 동아시아에 치우쳐져서 중국사와 서유럽사, 영불독의 서유럽사만 가지고 보자기를 쌓아놓고 세계사라고 가르쳐왔던 게 이전에 제가 70년대 초반에 배웠던 고등학교 때 세계사였어요. 그런데 중국이 그만큼 아시아, 유라시아를 지배할 정도로 대표할 만한 문화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중국보다도 더 중요성을 두고 우리가 고찰해야 될 역사 세계가 유라시아에는 병존하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 보여드린 이와 같은 것은 이게 유라시아의 전도죠. 새틀라이트에서 찍은 위성 사진을 구름이 없게끔 전부 모자이크한 사진이에요. 이런 위성 사진이 있을 리가 없겠죠. 구름 한 점 없는 유라시아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구멍 뚫린 타클라마칸 사막, 지금의 요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예요. 그래서 이 파미르를 정점으로 해서 이 양측의 이 지역을 우리가 중앙아시아라고 하고요. 이 지역이 과거에 이 소그드인들이 국제교역으로 대활약을 했던 시기에 어떤 역사적 역할을 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입체로 해서 조금 더 과장되게 입체화해서 지도로 그려보면 이렇게 천산산맥과 곤른산맥이에요. 우리가 천산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하나의 산이 아니라 중첩된 굉장히 그 폭넓은 산맥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바로 신강 위그르 자치구고요. 파미를 넘어오면 여기서부터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저지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시르다리아와 아무다리아로 이루어져 있는 그 같은 저지대이고 이 여기에 분포되어 있는 국가가 소위 스탄이라고 불리는 5국가군이에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그 말은 현재 튀르크어로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족의 국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타지키스탄을 빼놓고 전부 투르크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말의 어순이 같고 검은 머리카락에 검은 눈동자를 가진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즈벡 사람이 여기 와서 노동자로 일하면 금방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우리하고 어순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도 가면 바로 배우고요. 터키에 있는 지금 튀르키예로 이름이 바뀌었죠. 앙카라에 있는 예를 들어서 무슨 언어학과 교수가 이 중앙아시아의 타슈켄트나 또는 신장 위그르 자치구의 성도인 우르무치에 와서 한 6개월만 지내면 말이 거의 100% 통할 정도로 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지역을 투르크인의 토지라는 뜻에서 투르키스탄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파미를 정점으로 해서 신장 위그르 자치구를 동투르키스탄. 지금은 그런 말을 쓰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서 중국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게 동투르키스탄이라는 게 독립운동 기구의 명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을 서투르키스탄이라고 부르고요. 이 천산과 시르다리아를 잇는 일선 이북은 초원지대이고 여기에서 유목생활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그 남쪽은 온통 사막지대여서 사막지대의 오아시스와 오아시스를 이어나가는 교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었던 고대 문화가 그 역사 세계예요. 그래서 중앙아시아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그 시르다레와 천산을 잇는 일선 이남의 오아시스 세계와 사막지대에서 바로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자연 조건을 지니고 있는 타클라마칸 사막과 키질쿤과 카라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이북은 초원의 유목세계, 이와 같은 세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좀 이따 이제 그 아프라시아 벽화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들이 끊임없이 유목세계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중국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유목민족은 끊임없이 내려와서 침탈을 일삼았다라고 하는 기록. 그렇죠? 그러면 이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사회를, 국가를 고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이동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목축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없는데,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이 같은 제왕이 등장해서 이것을 통일한 제국적 질서를 갖추게 되면 국가 유지에 엄청난 재력이 필요한 거죠. 그 경제력을 어디에서 수혈 했느냐? 동서교역으로 막대한 부가 축적되어 있는 오아시스에서 수혈을 해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뺏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오아시스를 이어가면서 굉장히 원거리 원격지 교육을 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과정에는 반드시 손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대상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무력과 조직력을 동원해서 그 오아시스의 부의 축적의 원천인 대상교역을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축적된 부의 일부를 유목세력이 가져가게 돼요. 중앙아시아 역사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이와 같은 북방의 유목세력과 남방의 오아시스 세력과의 상호 의존적인 공생관계에 있어요. 그 같은 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게 우리 한국 사신이 조관을 쓴 사신이 그려져 있는 아프라시아 벽화에 그 같은 것이 아주 뚜렷하게 묘사가 돼 있어서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미를 정점으로 해서 영문자, 소문자, X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중앙아시아가 낙양과 장안으로부터 쭉 이어져서 이란을 거쳐서 지중해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교통로이자 교역로였던 거죠. 그 센터였기 때문에 바로 중앙아시아가 전근대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해양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교역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있어서의 세계의 부의 센터이자 문화의 그 같은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이와 같이 장안에서부터 타클라마칸을 거쳐서 사마르칸드와 부하를 거쳐서 메르브를 거쳐서 팔미라에 이르는 이와 같은 유역. 팔미라는 지난번에 IS에서 많은 신전들이 파괴됐죠. 팔미라의 바로 대상도심, 대표적인. 그래서 이 흉노에 의해서 중앙아시아의 동서교역이 장악이 됐었던 BC 2세기 후반경에는 한해 비단을 흉노가 화평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엄청난 세패를 받습니다. 그 세패 대부분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지중해로 수출이 되기 때문에 그 비단이 바로 팔미라에서 출토가 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또 지중해 세계에서는 세련된 이와 같은 그리스 공예품이 이 오르도스의 흉노 고위층 무덤에서 출토가 되고 있어요. 이미 BC 2세기 후반에는 이 동아시아에서부터 지중해에 이르는 세계의 실크로드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소그디아나 지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에서부터 넘어오는 이 산맥군들, 이 산맥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전부 이렇게 휩쓸고 있는 거대한 산맥군입니다만, 그 북방에 바로 이와 같은 사마르칸트나 메르브, 이와 같은 대표적인 이게 새카만 것은 도시 유적인데요. 이 지역에 유적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 이 유적들이 거의 대부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까닭은 이 지역의 그 같은 동서교역, 전근대 동서교역의 센터였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축적된 부가 많은 문화시설, 종교시설에 환원이 되면서 여기에 지금 오늘날 수많은 이 같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교시설들이 분포되어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청동기 시대를 이 동아시아와 편년이 전혀 달라서 중앙아시아의 청동기 시대는 BC 2000년경에서 1800년경에
대단히 세련된 금은 제품과 청동기 제품이 이미 이 지역에서 출토가 되고 있어요. 왜 이런 그 고가의 이와 같은 금은 제품이 여기에서 제왕급의 무덤이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낮은 계층 무덤에서도 나오는가? 거기에 그만큼 부가 축적이 돼 있었던 거예요. 동서교육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펜지켄트나 사마르칸트나 부하라나 또는 아이하눔이나 테르메스 이 모두가 쿠션 왕조 시절부터 조형이 됐던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그 같은 도시 유적 그리고 불교 유적들입니다. 오늘날은 이와 같이 스탄 국가군으로 돼 있어서 아프가니스탄의 북부 지역의 박트리아 지방, 좀 전에 지도를 다시 보면 이 아프가니스탄의 북부 지역을 이처럼 박트리아라고 하고요. 또 소그디아나는 이처럼 아무다리아의 중류 지역, 이와 같은 지역이 바로 동서교역에 의해서 거부가 축적됐던 전근대의 세계에서의 가장 화려하고 부강한 국가군이었던 거죠. 그 중에서도 이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한 여러 도시 국가군, 이 유역을 우리가 소그디아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야말로 소그디인들이 어떤 활약을 했고 그들의 의식주는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요새 그야말로 쏟아져 나왔어요. 고고학적인 발굴 성과에 의해서. 그래서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니고 구소련 시절에 저기에서 에르미타주 박물관이라고 아시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그 박물관에 중앙아시아 고고가라는 분들이 지금 40대 학자까지 포함해서 3세대에 걸쳐서 같은 펜지켄트라고 하는 도시 유적을, 소고디인이 살았던 도시 유적을 지금까지도 계속 발굴하고 있어요. 2세대 때 발굴을 담당했던 분의 묘도 바로 그 펜지켄트 유적에 있습니다. 갈 때마다 저는 이제 헌화도 하고 묵념도 하고 그러는데 그처럼 이 소그디아나 지역이 지금 최근에 고고학적으로도 역사학적으로도 언어학적으로도 최대의 어떤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조금 전에 봤던 이게 우즈베키스탄이고 이게 따지키스탄이고 키르기스탄이고 이 유역을 중국의 사서에서는 사마르칸트의 강국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강국을 중심으로 해서 6국가 내지 9국가의 도시국가군이 연합국가의 형성을 한 이 같은 도시국가 연합체를 형성해서 그들이 이익이 남는 곳이 있으면 그들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레줌에도 설명해 놓은 것처럼 그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사나이가 태어나면 입에다 꿀을 넣어주고 손바닥에 악교를 칠해줘요. 왜냐? 그 험한 실크로드 교역을 통해서 어렵게 벌어들인 돈이 손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말라고 하듯이. 입에 꿀을 넣어주는 건 왜 그러겠어요? 장사수단의 가장 중요한 건 감언이설이죠. 그렇죠? 사우디에 가서 모래도 팔아먹고 알래스카에 가서 냉장고도 팔아먹을 수 있는 이 화술, 그것 때문에 입에다가 꿀을 넣어준 거죠. 대단한 상인이라고 하는 걸 중국 측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요새 부하라고 이게 이제 사마르칸트입니다. 여기 사마르칸트가 있죠. 그래서 사마르칸트 바로 옆에 타지키스탄 국경이고 여기를 이게 흐르는 강이 자라흐시안 강이라고 해서 고대 실크로드의 그 중요한 펜지켄트나 사마르칸트나 부하라나 이 같은 국가군들이 전부 자라흐시안 강의 상물이에요. 역시 고대 오아시 도시는 강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사마르칸트가 그 소그디아나의 센터고 바로 오른쪽에 타지키스탄 국경을 딱 넘어가면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펜지켄트가 국경의 커다란 도시인데요. 그 도시의 일각이 우리로 따지면 폭 한 10km 정도가 도시 유적으로 하나도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3세대에 걸쳐서 매년 봄에 가서 지금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마르칸트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점령하기 전에 이미 BC 6세경에 아케멘스 페르시아 시대에 이 인더스에서부터 나일강에 이르는 6대 강유역을 이루는 세계 최초의 대제국이 형성이 됐고, 이와 같이 거대한 제국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은 바로 대상들에 의해서 닦여진 무수한 거미줄 같은 교역로 때문에 이와 같은 제국적인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23개주로 나눠서 통과를 했던 이 아케멘스 페르시아 중에서도 소그디아나 지방은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주였어요. 다시 말해 그때도 가장 부와 번영을 누렸던 곳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알기 쉽게 여기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지금 했지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점령했을 때도 이 지역은 마라칸다라는 이름으로 아주 알렉산더 대왕이 제일 먼저 공략해야 될 수순의 하나로서 이미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제일 먼저 마케도니아에서 몸을 일으켜가지고 바로 그냥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를 쳐들어간 게 아니라 지중해의 젖줄인 이집트를 먼저 딱 제압하고 그 다음 목표는 이제 페르세폴리스였고 그리고 그걸 다음에는 인도를 점령하는 게 최종 목적이었지만 인도로 가기 전에 먼저 부의 원천인 소그디아나 지방을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도에 향할 때 우게 접어들어서 너무 장기에 걸친 그 전쟁의 실증을 느꼈기 때문에 부하들이 결국 회군을 하다가 요절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한 이 소그디아나 지방은 이와 같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나 그 이후에 그 영역을 그대로 답습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 시절에 있어서의 동점의 루트를 보더라도 이 지역이 얼마나 그 당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시대를 아주 복잡했던 그 전개 과정은 빼고 여러분이 잘 아는 몽골의 징기스칸이 이 유역을 중앙아시아를 포함해 1220년에 이 사마르칸트를 완전히 제압을 합니다. 물론 그 계기가 되었던 건 이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완전히 통일했던 이슬람 대제국이었던 이 제국이 징기스칸이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리자 이 염탐을 하러 왔어요. 사신을 파견한 거죠. 그래서 그 사신의 답사로서 무려 500명이나 되는 이슬람 교도로 구성된 상인단을 구성해서 그야말로 그 진화를 다 여기다 싣고 보냈는데 국경의 수비대장이 그걸 스파이로 오인해가지고 한 명 빼놓고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게 한 사람이 수염을 깎인 채로 치욕을 당하고 귀국해서 보고를 하자 징기스칸이 산에 올라가서 사흘 밤낮을 기도를 합니다. 이 원수를 갚게 도와주소서 하늘에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자기 아들들과 형제들을 데리고 중앙아시아를 쑥대밭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마르칸트의 그 성도인 아프라시압은 나무 한 그루 없는 완전한 폐허로 변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오아시스 도시를 공격할 때 문을 열어라 해서 안 열면 수로를 전부 없애요. 수로를 차단하면 그 며칠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폐허가 된 오아시스는 다시 회복이 안 돼요.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차라리 그 옆에다 새로 만드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사마르칸트를 가보면 아프라시압 서남 쪽에 거대한, 다시 말해서 이렇게 거대한 세계 제국을 건설했던 티무르에 의해서 건설된 이 티무르 제국의 그 수도 사마르칸트가 세계 이슬람 세계의 센터였던 거고 바로 사마르칸트의 그 역할을 다시는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15세기의 사마르칸트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이 상부에 남아있는 폐허가 바로 아프라시압이에요. 네. 그래서 이 티무르는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더 나아가서 터키 지역에 이르기까지 석권을 해서 세계 제국을 건설했고요. 이 사람은 대단히 역사나 문학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어서 화살을 맞아서 절고 다녔지만 그래서 각 지역마다 건축 장인, 모든 예술 장인들을 끌어모아서 사마르칸트에 이슬람의 수도를 만들고자 이 같은 거대한 모스크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서 들어가면 첫 번째 나타나는 세계 최대의 모스크가 여기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가 다시금 문화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이렇게 센터가 된 건 바로 티무르 시대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티무르 시대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마드라사죠. 신학교입니다. 누구나 가보는 이 밤에도 화려한 그 쇼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슬람 건축 미술의 정화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이란으로 건너가서 활짝꽃을 피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티무르에서 이슬람 건축 미술의 정화가 여기에 오롯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소그디인들이 어떤 활약상을 보였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디는
형상이 이미 많은 고고학적인 발굴 성과에서 그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이건 무슨 컨트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낙타를 끌고 있는 타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 손에는 반드시 구멍이 뚫려 있어요. 낙타의 목으로부터 이어져 있는 줄이 거기에 통과가 되게끔. 또 어떤 사람이, 어떤 학자가 저걸 보고 상대편을 유혹하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견해고요. 그래서 소구디는 기본적으로 호모, 오랑키호자를 쓴 호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시대의 오랑키호자는 전부가 소구디인을 가르칩니다. 이전에는 페르시아를 가르쳤는데 최근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전부 소구디인을 가르치고 이 낙타를 그래서 반드시 낙타를 끄는 모습으로 발굴이 돼요. 왜냐? 저게 부의 원천이기 때문에 피장자가 저승에 가서도 아주 부하게 풍부하게 잘 살라는 그 같은 염원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구디는 타부의 모습으로서 뾰족한 호모를 쓰고 다음에 허리는 카프탄이라고 하는 이 같은 장의투를 걸치고 있고 다음에 허리에는 허리띠와 여기에 포셰트라고 하는 호주머니를 차고 있어요. 저것도 바로 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형화된 모습으로 등장하고요. 수많은 당삼체에도 등장하는 까닭이 바로 낙양이나 장안의 그 같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저승에 가서도 소구디인의 이와 같은 활약에 의해서 아주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도나에서 출토된 이 전돌에도 이와 같은 많은 이와 같은 귀한 재물을 실은 그리고 뾰족한 호모를 쓴 소구디인의 이와 같은 전돌이 출토된 바 있고요. 이거는 우리 박물관에도 특별전 때 전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것도 싸움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전부 낙타를 끌고 있는 타부의 모습으로서의 소구디인이고요. 여기에 이제 중국의 국가박물관에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제일 뛰어난 이 같은 소구디인의 삼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서 일부만 간단히 소개해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구당서, 당대의 중국의 정사입니다. 중국의 왕조에서 편찬한 역사서인데요. 여기에 구당서 강국전을 보면 사마르칸트를 기술한 강국전을 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입안에 성미를 넣고 손바닥에는 명교를 주게 한다. 그것은 자식이 성장하여 입으로는 항상 감언을 하고 악교가 물건을 점차가듯 손으로 돈을 주라고 희망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호설을 배우고 장사를 잘하여 작은 이익을 다툰다. 남자가 20이 되면 타국에 보내고 중국에도 오고 있다. 무릇 상리가 있는 곳에 그들에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 왜 호설을 배우냐면 소구디인의 국제 교역에 있어서의 그들의 문자가 소구드 문자가 국제 용어로서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구드 용어가 이후에 9세기 이후에 중앙아시아를 석권하게 되는 천산 위그르 왕국에도 그대로 위그르어로 답습이 되고 물론 조금은 다르지만 형태가 그대로 답습이 되고요. 위그르어가 다시 몽골 문자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몽골 문자가 만주 문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구드 문자가 중앙아시아의 다시 말해 동아시아에서 서아시아에 이르는 국제교육에 있어서 국제 용어로도 문자로서 이미 정착이 되어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소구드인들의 활약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장안성에는 서시라고 하는 동시와 서시가 있는데 서시에는 이처럼 수많은 소구드인들이 집단으로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안, 장안, 다음에 도남, 천수, 이 같은 실크로드의 요충에 그들의 집단 거주지가 있어서 실크로드의 국제 교역상의 네트워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도남 근처에는 약 400호의 1,400명이나 되는 소구드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그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그들의 장을 임명을 합니다. 그걸 살보라고 하고요. 요사이 그 살보의 리더의 소구드인 리더의 살보의 묘가 천수, 지금 감숙성이에요. 다음에 영하위족자치구의 고원, 다음에 장안, 지금의 서안이죠. 다음에 산서성의 성도인 태원 이와 같은 곳에서 계속 발굴이 되면서 그들의 국제교역인으로서의 실태, 더불어서 그들의 종교생활, 그들의 의식주 모든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태백도 실은 이 지역 사람이에요. 출신이.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안사해랑의
알록산과 사사명도 실은 중앙아시아 이 지역 소구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나 이 호풍이 이 황실뿐만 아니라 장안에 풍미를 했는가 하는 것을 이 같은 이태백의 시를 통해서도 이거는 오릉에 연수한 소년이 그 서시에서 이 서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온 소고디인의 호희가 웃음을 파는 곳에 들어가서 봄바람을 가로지르어서 그 술집에 들어가서 일각을 즐긴다 그런 시예요. 아주 기가 막힌 시인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봤던 중국의 정사인 구당서 여복지에 보면 왕실에서조차 화장법이나 의복에서조차 호풍이 대유행을 했다고 하는 걸 이거는 사사로운 기록이 아니라 중국의 왕조의 역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중앙아시아의 오른쪽 반절인 중국 신장 위그르 자치구입니다. 이게 천산이고 이게 곤륜이에요. 이거를 서역북도라고 하고요. 이걸 서역남도라고 해요. 천산 남록의 눈 모를 이용해서 오아시스가 영유가 될 수가 있고 이 오아시스와 오아시스 사이가 한 400~500km씩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쿠얼라나 위그러는 코를라라고 하지만 이 쿠차나 이와 같은 카슈가르이리까지 이 도시들이 한데 만들어진 게 오늘날도 서역의 가장 중요한 오아시스 도시로서 지금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차에 있는 중앙아시아의 최대의 석굴사원인 키질 석굴에는 소고디인의 활약상을 볼 수 있는 많은 벽화들이 남아 있어요. 네, 키질 석굴이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석굴의 내부입니다. 이거를 석굴사원의 벽화의 동전만 이야기하려도 제대로 하려면 한 학기 정도 제가 강의를 해야 될 정도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지금 서 있는 곳이 정문이고요.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좌불이나 입불의 형태로 해서 불상이 안치되어 있고요. 이걸 보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예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저 뒤에 후실에는 가장 어두운 곳에 열반불이 모셔져 있어요. 대개경. 그리고 이 전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화려한 이 돔형 천정, 이걸 기찻길처럼 돼 있다고 해서 기찻길 천정처럼 돼 있어요. 이와 같은 천정이 왜 저런 식으로 돼 있었냐면 무너지지 않게끔 이와 같은 그 중력을 잘 버티게끔 만들어 놓은 양식의 천정인데요. 이 전실 천정의 벽에는 석가모니의 전생 이야기가 많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러 인물이나 여러 동물로서 선행을 베풀었던 그것도 거의 대부분이 수많은 자타카 중에서도 이 중앙아시아의 석굴사원의 자타카는 극히 자기희생적인 요소가 강조된 이 같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보면 여기에 이 유명한 등명왕 본생도는 여기에 있는 조금 이따 그림이 나오지만 여기에 있는 그 두 팔을 태우는 분이 석가모니의 전생이에요. 어두운 밤길을 가는 대상들에게 길을 밝혀주기 위해서 두 팔을 태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등명왕 본생도라고 하고요. 네, 여기에도 보면 이 같은 바다에 그 같은 해상 교육을 하다가 바다에 좌초된 소고대인들을 이 같은 여러 동물로서 그들을 구조하는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마른 목골 하나하나에 이 같은 자타카 경전의 내용이 압축돼서 이렇게 크라이막스만을 그려놓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디테일이에요. 이게 바로 등명왕 본생도예요. 여기에 이제 어두운 밤길이기 때문에 주변을 이렇게 라피슬라즈리라고 하는 청금석으로 전부 채웠고요. 이 두 팔을 태워서 안전하게 대상들이 길을 나갈 수 있어요. 모자가 뾰족한 호모, 전형적인 소구드 상인입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난을 당한 소구드 상인을 구하는 거북인데 바로 저 거북이 석가모니의 전생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소구드인들이 실크로드의 그 같은 육상 루트뿐만 아니라 바닷길에서도 활약했다고 하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이런 그림을 그리게끔 엄청난 재력이 필요한 석굴사원을 조형하는 데서의 기진자가 누구였겠느냐? 바로 소구드 상인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구드 상인들이 기진을 해서 이와 같은 자기 자신들의 모습도 다시 말해서 상행위가 정말로 안정되게 잘 유지가 되고
영생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벽화들을 다 조형하게 된 거죠. 더불어서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소고디인의 리더 살보라고 했죠. 그들의 묘를 최근에 발굴해 보니까 그들이 철저하게 조로아스터교를 믿고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됐고, 그 대표적인 장법이 조로아스터교는 물과 불과 흙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교리 때문에 절대 시신을 땅에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돌로 된 석상 위에다가 그냥 안치를 해요. 그리고 그 주위에 병풍처럼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그들의 그 같은 국제교역의 상행위의 그 같은 가장 기본적인 패턴, 그리고 죽어서 천당에 가는 모습, 이 같은 그들의 실생활과 생사관을 알 수 있는, 사후관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 근자에 계속해서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서도 이같이 석실의 입구를 막는 문비죠. 이거는 뭐 통일신라 시대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소고드 상인이 이 같은 호선물을 치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건 바로 이 묘실이 극락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같은 호선물을 치고 있다고 말이죠. 이 같은 호선물은 불탑의 이 같은 전탑의 표면에도 장식이 돼 있을 정도고요. 그래서 소고드인이 끼친 동서문화교류에 있어서 특히 불교 문화에 끼친 영향은 정말로 심대합니다.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걸 여러 학자들, 거기에 저도 포함해서 하나씩 밝혀내고, 이게 또 한국 문화와는 어떤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최근에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삼각형으로 이 조금 전에 봤던 그 묘실의 뒷면에 묘주의 생활도라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들, 고려 고음벽화에 많이 나오죠. 그렇죠? 묘주가 이렇게 여러 음악도 연주하고 춤도 추고 있는 데서 상을 받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 앞에는 악단이 연주하고 있고 이게 호선물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냥하는 모습도 그려져 있고. 근데 이런 그림이 똑같이 당대 초기에 이와 같은 막국을 정토도에, 그러니까 극락 정토의 모습으로서 이와 같은 모습이 똑같이 나타나요. 여기도 보면 정토에서 피어나는 연화화생의 모습으로서 극락정토에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여기는 아미타열의 앞에 화려한 무악단과 여기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와 같은 삼각구도의 극락의 모습은 소고드인의 영향에 의해서 조형돼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이 초당대에 집중적으로 조형이 되고,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묘주 생활도가 아니라 이거는 극락의 모습이에요. 묘주가 이미 극락에 가서 이와 같은 극진한 환대를 받으면서 화려한 생활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고구려 벽화의 제목 중에서 제일 잘못된 게 묘주 생활도라고 붙이는 제목이에요. 그 묘주 생활도가 아니라 묘주가 이미 극락에 가서 쫙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야. 그게 뭘로 증명이 되느냐? 묘주 생활도 좌우에는 극락으로 가기 위해서 빈 말과 빈 수레가 항상 그려져 있어요. 빈 수레 우거는 부인이 타고 가는, 빈 말은 남자가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조 시대에 발굴을 해보면 많은 토형들이 나오는데요. 도형들과. 작년에도 몇 년 전에도 부여박물관에서 하고 한성백제박물관에서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전부 의장 행렬도 하는데 전부 잘못된 표현이에요. 거기에 보면 빈 우거와 빈 말이 있는 건 바로 극락으로 가는 행차도예요. 이 같은 걸 우리가 고구려 고음벽화에서도 앞으로 이제 좀 제대로 연구하고 시정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또 하나의 서한의 사군이라고 하는 소고드인 리더 묘에는 그들의 그 같은 종교관이 아주 잘 나타나 있고, 여기 보면 이게 사후에 묘주가 극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심판을 받는 달이에요. 친와트라고 하는 조로아스터교의 대표적인, 그래서 조로아스터교는 기독교와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자는 이 친와트의 다리가 면돈날처럼 좁아져서 다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 선을 베푼 사람은 이게 식솔구가 함께 전부 다리를 건너서 아후라마스다가 사는 극락으로 이와 같은 비천을과 함께 이 극락의 세계로 가게 돼 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종교관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묘장 발굴 성과뿐만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9세기 후반에 몽골권에서 이 투르판 지역, 지금의 신강 위그르 자치구의 천산 동북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 내려와서 천산 위그르 왕국이라고 하는 걸 세워서 몽골의 침입이 있기 전까지 12세기까지 대번영을 구가를 해요. 그 천산 위그르, 지금은 학계에서 서위그르 왕국이라고 하는데 이 서위그르 왕국의 이 투르판의 베세클릭 석굴에 그들의 족적이 또한 잘 남아 있어요. 여기 보면 투르판 오아시스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화염산이 있고 화염산 산록 뒤에 베세클릭이라는 석굴이 있고 여기에 그들의 그 정치의 중심이었던 고창구성이 있고 그들의 집단 무덤이었던 아스타나 고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가서 볼 수 있는 관광지로 되어 있어요. 이 베세클릭은 왕실 사원지예요. 그래서 이미 남북조 시대부터 이 불교 사원으로 유지가 되다가 9세기 후반에 이 지역에 내려와서 서위그르 왕국을 세웠던 위그르인들은 투르크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와 같은 검은 머리카락에 검은 눈동 달리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후에 돌궐 시대부터 서서히 중앙아시아가 투르크와의 길을 걷게 돼요. 그 이전은 어땠느냐? 완전히 서양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골격이. 그 같은 그 서양인의 골격으로부터 인도 아리아인 계통으로부터 점차 우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 투르크 계통으로 바뀌어서 오늘날 중앙아시아는 지금까지도 그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 아리아인과 투르크인은 그냥 쫓고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둘 다가 전부 혼혈을 하면서 상호 공존을 했던 거예요. 이전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북방의 그 유목민족들이 남방의 오아시스에 와서 상호 공존을 했던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은 초창기에 몽골권에서 마니교를 믿고 있었거든요. 마니교 또한 서아시아 종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새로운 변형된 종교예요. 그래서 마니교를 믿고 있다가 이 지역에 들어와서 이미 기층 종교로서 뿌리가 내린 불교에 서서히 젖어 들어가면서 그들이 11세기경에 되면 완전히 불교의 문화에 젖어들게 돼요. 그래서 그 시대의 이 석굴 사원을 보면 내부에 이 같은 서원도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위그르 시대의 불화가 전부 그려지게 되어 있는데 그 중앙에 과거불이 서 있고요. 그 과거불 좌우에 무릎을 꿇고 공양을 드리는 공양자상들이 미래의 성부를 기원하는 모습이에요. 거기에는 그 토착의 왕자의 모습도 있고 귀족들의 모습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같은 소구드 상인의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를 축적한 상인들이 이 같은 현생에서의 그 같은 상행 위에 그 같은 번창만 기원했던 것뿐만 아니라 영생을 기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서원화에 많은 소구드 상인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건 이제 설명을 하려면 인종학적으로 형질 인류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아주 복잡합니다. 저건 소구드인뿐만 아니라 투르크인까지도 섞여 있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 그림은 안타깝게도 20세기 초에 독일 탐험대가 와서 싹 뜯어갔는데 베를린 때 2차 대전 공습 때 재로 변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게 도록으로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모두가 소구드 상인이에요. 이 가운데 이렇게 길쭉하게 발만 살짝 보이죠? 이분이 바로 과거불이에요. 과거불로서 미래의 성불, 너는 성불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자격을 수여하는 그 같은 그림입니다. 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완전히 천산 위그르 왕국에서 불교도가 되기 직전에 마니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베세클릭 석굴에서 출토가 된 문서인데요. 마니교 문서예요. 마니교 소구드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마니교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그들이 이미 이 지역에 들어와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했지만 아직 불교도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중간 단계임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태원에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낙양에서 바로 대동이라고 하는 남북조 시대 때 북위의 수도까지 올라가는 길이 남북을 잇는 교통로의 굉장히 중요한 루트였어요. 거기에 있는 도시가 바로 한 산서성의 성도인 태원이고요. 그 태원에 있는 소구대의 리더는 바로 발해 지역까지 이어지는 국제교역의 거점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우홍이라고 하는 사람의 묘를 발굴해 봤더니 이 빈말이 바로 묘주를 데리고 극락으로 모셔가기 위해서 지금 빈말을 이렇게 끌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빈말을 끌고 갔을 테니까 직위가 꽤나 높을 텐데 이 사람의 복식의 헤어스타일이나 모든 게 우리 경주의 괴릉에 있는 무인석상하고 똑같다고 하는 게 증명이 됐어요. 저는 이걸 30여 년 전에 흔히 이걸 무슨 아랍 상인이고 뭐 이런 이제까지는 굉장히 어설픈 추론들을 했는데 시대적인 그 같은 추이에 비례해서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 소구드 상인들은 왕실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재무관리로도 활약했을 뿐만 아니라 외교관, 군인, 대단히 그 폴릭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왕실을 수호하는 수호신으로서 이렇게 지키고 있을 정도면 이건 소구드인이 틀림없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발굴에 의해서 제 논리가 딱 들어맞았어요. 그래서 이 포셰트를 차고 있는 모습이나 헤어밴드나 또는 이와 같은 허리띠를 메고 있는 모습이 이와 같은 우홍의 묘에서 줄토된 소구드 인상과 완전히 일치됐기 때문에 바로 우리 신라의 통일신라의 중대하에서 하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정치적 혼란기에 바로 왕이 잠들고 있는 이와 같은 그 능을 수호하는 수호신으로서 신목거비한 굉장히 험한 표정의 신목거비한 의뢰인의 모습을 빌려서 왕릉을 수호하려고 했던 거죠. 네,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괴릉의 오른쪽에 서 있는 석상입니다. 이게 주먹을 쥐고 있는데 왼손에는 곤봉을 들고 있어요. 그 곤봉은 다름이 아니라 헤라클레스 심볼리즘의 아주 대표적인 도상이에요. 왼쪽은 경주 황성동에서 출토된 아주 대표적인 호인상입니다. 다음에 이제 소구드 미술의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마간산처럼 지금 보고 있어서 힘들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인쇄되어 있는 레주메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10여 매의 그 별도의 강의 요강을 별도로 만들어 와서 배포해 드렸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시 지도가 나왔죠? 파미르와 동쪽에 X자로 되어 있는 중앙아시아의 핵심 지역이고 오늘날 구글 위성에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바로 여기 사마르칸트가 있고 펜지켄트로 이어지는 여기 사마르칸트에서 국경을 넘어서 이 펜지켄트까지 딱 60km예요. 자동차로 1시간 정도 가면. 그래서 사마르칸트는 많이 가는데 펜지켄트는 뭐 가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국경을 한번 넘어야 되니까. 그래서 위성사진으로 보면 이게 펜지켄트 도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곽이 오롯이 고대 유적으로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지금 크기가 잘 안 나오는데 직경 한 7, 8km 정도 넓게는 한 10km 정도까지 되는 거대한 소구드인의 고대 도시 유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3세대에 걸쳐서 러시아의 에르미타주의 학자들이 발굴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소구드인의 생활상이 밝혀지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도시를 있게 한 자라흐시안이라고 하는 젖줄입니다. 이게 다 발굴해 놓은 도시 유적의 성과예요. 네. 그래서 이 에르미타주에서 이걸 본격적으로 발굴하게 된 계기가 이 펜지켄트에서 조금 떨어진 무르그라고 하는 왕실 부속 그 시설에서 이와 같은 소구드 문자로 된 이와 같은 문서가 발견이 되고 이와 같은 방패 그림도 발견이 되면서 이 지역이 소구드인의 아주 중요한 거점이라고 하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거를 발굴하게 된. 그래서 이게 지금 펜지켄트의 발굴 성과예요. 이건 참 부럽죠.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도시 하나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16년 전에 제가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거 실제로 여기에 소구드인의 상인들이 많은 그 주택을 가지고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 상인들의 저택의 구조의 그 같은 거실의 구조가 이처럼 말각 조정으로 된 라테르넨 데케로 되어 있는 천정 구조에 3면에 전부 거실이 이어져 있고 이 벤치가 되어 있고 그 3면에는 전부 신에게 기도를 하는 그 같은 벽화 그리고 그들의 상행위 그들의 부를 과시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여러 내용 그리고 절대 자만하지 말라고 하는 인도의 설화집이나 또는 이소부화 같은 거에서부터 부를 쫓다가 너무 욕심을 부리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까지 실제로 많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이 러시아에 의해서 소련 때 전부 발굴이 돼가지고 지금은
펜치켄테는 그림이 몇 점 없고요. 전부 99%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박물관 1층 중앙아시아실에 전부 전시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수장고에 있는 곳까지 다 들어가서 다 조사를 했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과 함께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것만 몇 점 보면, 아까 보면 소위 말하는 영웅설화, 루스탐이라고 하는 모든 악귀를 다 물리치는 유명한 루스탐 설화를 이렇게 그려서, 이거는 이슬람 세계에 있어서도 용은 악마의 상징입니다.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루스탐이 지금 용을 퇴치하는 장면이고요. 그 주변에는 길상문양인 연주문이 있고 그 아래에는 절대로 여러분이 상해를 하면서 욕심부리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인도 설화나 이솝 우화 같은 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바로 용을 물리치고 부하들과 함께 행진을 하는 이와 같은 루스탐의 모습이에요. 네, 또 한 집에서는 이처럼 악마의 상징인 여러 글수, 악귀들을 신이 물리치는 이 같은 장면들이 거실 벽면에 이렇게 그려져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호랑이 모습을 한 이 같은 것은 전부 악마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크로드의 교육 행위에 있어서 그 같은 방해 행위가 되는 건 신에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전부 제거가 되기를 희망을 했던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이와 같은 그들의 그 같은 상인들이 연회를 베푸는 모습. 재밌죠? 그들이 이렇게 차고 있는 복음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경주에서 나온 유명한 황금복음의 원류에 해당됩니다. 그 이야기까지 하면 복잡하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많은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이와 같은 주악도라고 할지, 그래서 그 당시에 소구딘들은 어떤 연회를 베풀고 있었고 어떤 복식을 하고 있었고 어떤 화장을 하고 있었을까, 그들의 미인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우즈베키스탄의 부하라 근처에 있는 바락샤에서는 이처럼 조로아스터교의 불을 숭배하는 제례를 모시고 있는 벽화도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제례죠. 불을 신성시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많은 신상들이 그려져 있는데, 놀랍게도 이와 같은 신상의 그림에는 인도적인 요소와 조로아스터교적인 요소가 전부 섞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목에 스카프를 휘날리고 있는 모습. 이거는 조로아스터교에 있어서의 왕의 권위의 상징입니다. 또 여기에도 이와 같은 그 사비에 팔이 4개가 달린 인도의 시바신의 도상이 여기에 인용이 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는 극히 조로아스터적인 요소인 이와 같은 예배의 모습, 이와 같은 용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신상의 모습. 그런데 저 같은 용의 개념이라고 할지 저 같은 건 중국적인 요소지만, 목에서 휘날리는 스카프 같은 건 전형적인 이와 같은 조로아스터교의 페르시아적인 요소라고 하는 걸 보면 이 도상에 나타나는 동서문화 교류의 흔적을 우리가 뚜렷이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도의 설화집인 마하바라타를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왕과 그의 아들들이 지금 도박을 벌이고 있는 모습. 또 전형적인 조로아스터교의 가장 중요한 길상문양인 연주문 내부에 이 수조가 행복의 호부인 진주를 몰고 극락으로 가는 카르스타라고 하는 이 세 개념이 여기에도 이렇게 그대로 나타나요. 이 그림은 중앙아시아의 불교 벽화, 특히 도낭 벽화에 대단히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통일신라 시대 안압지에서 나온 와당에도 그대로 답습이 됩니다. 네, 이제 세리머니를 이렇게 나타낸 의식의 그 같은 모습을 그려놓은 벽화인데요. 놀랍게도 그 벽화의 상부는 전투의 모습이지만 내 아래 부분은 절대 과욕을 부리지 말라는 이솝우화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황금알을 낳는 고유. 네, 이 오른쪽부터 그림을 보시면 네가 낳은 황금알이더냐 하고 지금 소구드 상인이 이렇게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차라리 이걸 낳을 때까지 기다리느니 배를 갈라가지고 속에 있는 황금을 싹 꺼내야 되겠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배를 갈리는 모습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서 실패했네라고 하는, 다시 상행위에 상도덕의 가장 기본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 교훈으로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벽화를 절취하는 거예요. 네. 벽화를 보존 처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저건 세계 몇 개 국가밖에 그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도 그 대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보존 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제 뜯어가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박물관 보존과학실에서 지금 보존 처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까 본 그림이죠. 이 코끼리 등에 태어나서 악마를 물리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영생관을 또 엿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와 같은 오스알이라고 합니다. 절대 시신을 땅에 묻지 않기 때문에 육탈이 된, 조장을 해서 육탈이 된 뼈를 수습해서 저 항아리에 담아서 그걸 가족묘에 담아둡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스알이라고 하고요. 이게 성세문양으로 되어 있죠. 죽은 자의 영혼을 지키는 모습이에요. 놀랍게도 이 같은 성세문양은 우리 톤실라 시대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네, 조로아스터교의 신상들이 지켜주는 오스알이에요. 사람의 모습을 한 오스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뼈를 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조장을 어디서 하느냐? 저 같은 침묵의 탑이라는 곳에서 삽니다. 저기에서 시신을 안치해두면 새들이 다 육탈을 시키고, 또 중국 측의 기록에 보면 사마르칸드 인근에는 훈련된 개를 동원해서 육탈을 시킨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어서 저 사마르칸드에 가서 출토된 이 오스알에 담겨져 있는 뼈를 조사해봤더니 개의 이빨 흔적이 있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가 육탈을 도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화려한 금은기, 이게 전부 신상들이에요. 신이 화신을 한 낙타의 모습, 이와 같은 것이 전부 제기로 사용했던 거죠. 이것도 단순한 사슴이 아니라 신의 모습으로서 화신이 된 이와 같은 동물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삼각형으로 된 게 바로 아프라시압이라고 하는 고대 소그디아나의 정치적인 센터였던 거예요. 오늘날의 사마르칸드는 이렇게 크지만, 네, 이게 그래서 60년대에 이 지역을 예비 발굴을 했어요. 시구를 트렌치를 넣어서 보니까 많은 그 유적이 발굴이 돼서 이거는 내년부터 발굴을 하자 하고 65년도에 딱 덮었는데 그 사이에 고고학연구소에 연락도 안 하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를 도심으로 오려면 뺑 돌아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도로가 끊겼죠. 이렇게 관통하는 도로를 뚫다가 아프라시압 벽화가 나온 거예요. 불도저로 밀다가. 그래서 그걸 올스톱을 시키고 바로 타슈켄트에서 고고학자를 파견해서 천막을 씌우고 발굴을 하고 그 남은 벽화를 전부 현지에서 모사도를 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묘사도가 정말 덕지덕지 그려놓은 아주 원초적인 그림이지만 이 광목천에다 붙여놔가지고 처음에 제가 특별전을 하려고 가서 보니까 가관이에요. 절대 빌려줄 수도 한 번도 사마르칸드를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고고학 소장이. 그래서 이거 가져오면 우리가 보존 처리해서 상자에 딱 넣어가지고 어디서든 전시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프라시아 벽화가 전부 우리나라한테 왔어요. 1년 동안 전시를 그래서 중앙아시아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정말 완벽하게 보존 처리해서 돌려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피다이프라는 소장하고는 저 요새도 매년에 1년에 한 번씩은 우즈벡에 가는데 지금도 가면 정말 친구처럼 잘 지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역이 아프라시압 궁전 벽화가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그 자리에다가 그냥 지붕을 씌워서 그 박물관을 만드는 게 좋은데 그 기술이 없어서 옆에다가 만들었어요. 옛날에 아프라시압의 성곽유적.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폐허로 변해 있고요. 여기에 일곽에 이 박물관을 만들고, 놀랍게도 제가 몇 년 전에 갔더니 경상북도의 모 정치가가 한 우즈벡 친선비라고 해가지고 크게 세워놨더라고요. 그럴 돈이 있으면 저 벽화 보존 처리하는데 정말로 금일봉을 내주고 올 일이지, 정치가들 하는 짓이 정말 한심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여기 왔다 갔을 때 저 비석 받냐고 내가 관장한테 물어봤더니 그때는 우리도
눈치가 보여서 수장고에 살짝 넣어놨다가 다시 꺼내놨다고 웃지 못할 에피소드는 있어요. 오늘날에 제가 이제 처음에 국가연구비 받아가지고 중앙아시아 학술조사로 갔을 때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오늘날 지금 26년이 됐는데도 이 모습하고 거의 안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우즈벡하고 정말 협약을 맺어서 이걸 발굴을 하게 되면 정말로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대발굴이 이루어질 겁니다. 거기에서는 아프라시아 벽화를 전시해 놓은 아프라시아 박물관이에요. 동쪽 문에서 들어가면 맞은편에 보이는 게 바로 서쪽 벽화고요. 저게 바로 소그디아나의 왕인 모습이 제일 위에 그려져 있을 텐데 그게 불도저에 밀려버렸어. 그래서 밑에 지키고 있는 사람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걸 디지털로 복원해 놓은 게 카이스트 출신의 박진호 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 위에는 지금 소그디의 왕의 모습이 있을 것이다. 많은 외국의 사신들이 와서 공물을 바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이렇게 있는데 놀랍게도 왕의 주위에서 호위무사들이 전부 돌궐무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돌궐인들이 북방에서 이 소그디아나의 국제교역이 이루어질 수도 왕실도 지켜주고 이 같은 원거리 교역에 있어서의 대상교역의 캐러번사라이도 다 지켜줬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중앙아시아의 역학 구조를 짐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게 오늘날 복원해 놓은 그림이고요. 이 그림도 국립중앙박물관 3층 중앙아시아실에 가면 복원해 놓은 그림이 있어요. 이거는 발굴 당시에 그려놓은 벽화예요. 아직 보존 처리하기 전에. 여기 보면 여기 한국 사신들이 이렇게 두 사람이 그려져 있어요. 조관을 쓴. 그래서 많은 외국의 사신들이 우에서 왼쪽에서 전부 곡물들을 들고 바르후만이라고 하는 소그드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찾아온 모습이고요. 다음에 이와 같은 소그디인의 시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그디인들이 중국에 와서도 중국풍의 매장 풍습을 따르지 않고 이처럼 시상에 돌로 된 데다가 시신을 얹어놓은 건 이와 같은 흙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조로아스터에게 교례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도 보면 그 벽의 조각에 소그디인과 돌궐인들이 우위를 다지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또 이 아랫부분에도 말을 탄 소그디인과 말을 탄 돌궐인들이 친교를 다지는 모습. 이거는 당시에 소그디인의 국제교역에서 돌궐인과 소그디인들이 공존했다고 하는 상호협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동벽 남쪽에 있는 벽화에는 신년 때 하례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 행렬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남벽에는 이와 같은 그 라피슬라즈리가 잘 남아 있고요. 북벽에는 여러 가지 중국풍의 이와 같은 공주상도 그려지고 있지만 이거는 실제로 여러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중국의 사신들이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이건 극락을 묘사한 거예요. 극락. 중앙아시아에서 물이 흐르고 연못이 있고 꽃이 피는 것은 바로 극락을 묘사한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돈을 내서 벽화를 보존 처리를 다시 하고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벽화를 복원을 해서 놔둘 데가 없으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금 상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시면 한 번씩 국립중앙박물관 3층에 가면 중앙아시아실 입구에 그려져 있어요. 도낭에서 7년 동안이나 공부를 하고 있는 동덕여대 서용 화가가 그린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네, 이제 아프라시아 벽화에 남아있는 동서문화교류의 흔적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벽에서 딱 들어가면 보이는 게 서벽이고 서벽에 왕의 그림이 있다고 그랬죠. 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서 각국에서 오신 사신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왼쪽에서 오신 사신들을 보면 다 곡물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옷이 온통 조로아스터교를 상징하는 길상 문양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길상 문양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앙아시아, 중국, 한반도에까지 골고루 영향을 미쳤던 길상 도상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멧돼지가 그려져 있죠? 연주문. 연주문 자체는 저게 행복의 상징인 진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조로아스터교의 행복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그걸 상징하는 여러 서술, 상서로운 동물들이 그려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하늘로 이어지는 이 같은 카르시타도 새도 그려져 있고 더불어서 재생과 부활을 상징하는 저 같은 멧돼지가 그려져 있어요. 저거는 사자가 영생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같은 또 여기 진주를 물고 있는 카르시타는 사자의 영혼이 극락으로 가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도상이에요. 또 여기에는 왕권을 수호하는 이와 같은 대표적인 서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걸 자세히 보면 이처럼 멧돼지 도상이 그려져 있어요. 멧돼지는 조로아스터교에서 저문 해를 다시 뜨게 합니다. 그 물에 잠긴 도시를 다시 재생시키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불교의 접목이 돼서 극락을 상징하는 요소로서 다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테헤란에 가면 이 같은 건물 건축에 이 같은 멧돼지 도상이 많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투르판에서는 죽은 자의 얼굴을 덮은 천에 멧돼지 도상이 나타나는 건 극락에 가서 다시 환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다시 말해서 조로아스터교의 이 같은 교리가 도상이 이 같은 그 종교적인 면뿐만 아니라 이 같은 일반인들의 장래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어딜까요? 경주 불국사의 극락전이에요. 이 본당 왼쪽에 있죠? 아래쪽에. 극락전 올라가는 그 돌 계단에 보면 잘 가서 보면 하나하나에 전부 연화가 새겨져 있어요. 그건 지려받고 연화에서 극락에서 다시 연화화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극락전 현판 뒤에 놀랍게도 멧돼지 도상이 그려져 있어요. 이건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온 조로아스터교 도상의 끝판왕이야, 끝판왕. 그런데 저 앞에 가면 불국사 측에서 금동으로 이렇게 멧돼지를 만들어 놓고 누구든 만지어서 복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극락에 가서 다시 환생하소서라는 그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복의 호부를 물고 지금 목에 스카프를 휘날리고 있는 건 이게 정적인 도상이 아니라 죽은 자의 혼을 극락으로 지금 모시고 가는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도상이야. 네, 이 같은 게 사산처 페르시아에 이렇게 나타나고요. 다음에 중앙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벽화에도 나타나고 키질 벽화에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불교의 동정 과정에서 조로아스터교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도낭 벽화에도 이렇게 열반불의 이 벽에도 이 같은 카르시타의 도상이 나타납니다. 이 정도 되면 불교가 조로아스터교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르판에 죽은 자의 얼굴을 덮는 천에도 나타나고요. 이거는 잘 아는 것처럼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영남대학교 박물관에 가서 저는 이거를 이와 같은 카르시타 도상의 한국적인 도상인데요. 이거는 완전히 현대판의 무슨 추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이 행복의 호부를 물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도상이 되고 이 스카프가 이런 식으로 추상화됐어요. 이게 완전한 모습으로 발굴이 됐다면 저는 이걸 국보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영남대학교에 가게 되면 저는 다른 거 안 보고 이것만 꼭 한번 가서 또 한번 인사를 하고 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돌고래, 지금 아프라시아베 돌고래 같은 무인상들이에요. 거기에 서벽에 42명이 그려져 있는데 무려 20명이 돌고래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천마가 또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온통 길상도상은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르시타의 도상이 있고요. 천마에게 보이죠? 네. 천마 도상이 이렇게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간다라와 중앙아시아의 아스타나를 거쳐서 도낭을 거쳐서 중국의 장안에서 이런 청동 거울을 흔히 아무 설명도 없이 해놓으면 죽은 자가 저승에 가서 거울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죽은 자가 극락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남겨놓은 명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동 거울을 볼 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극락으로 가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같은 도상이 전부 여기에 그려져 있는 거야. 천마 타고, 그렇죠?
네. 경주의 이 같은 천마 도상입니다. 또 이 같은 그 똑같은 도상인 감숙성의 실크로드상의 천마 도상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에 가서 정말 엄청난 교섭력과 외교력을 다 동원해서 독일을 물리치고 같이 경쟁했던 독일은 중간에 완전 포기를 했고, 왜냐하면 이게 여러 군데 소속이 달라. 우리처럼 문광부에 전부 박물관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즈베에 갔더니 어떤 건 교육부, 어떤 건 문화부. 나중에 비행기에 유물을 선적하는데 도장을 찍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외교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2인 3각으로 결국은 그 외교부에서 그 현지 관료가 나와가지고 도장을 다 받아가지고 비행기에 선적을 했는데, 거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아프라시아 벽화의 발굴 당시의 모사본이 처음으로 외국에 반출이 돼서 1년 동안 우리의 박물관에 전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전시는 어떻게 보면 기념비적인, 저 뒤에 어렴풋하게 한국 사신도가 그려져 있죠. 저 조관이라고 하는 것 또한 실크로드를 통해서 들어온 대표적인 도상 중에 하나입니다. 중앙아시아 이 어려운 과제를 한 80분 만에 해치웠습니다만, 앞으로 여러분이 오늘 강의 들은 내용을 사마르칸트나 부하라를 한번 가보시면 현재 그 지리적인 개념이 머리에 입체적으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답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이제 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 지금 이와 같은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와 같은 강좌도 개설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기회를 전부 발판 삼아서 실크로드 답사도 활성화시키고 더 우리 문화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 이걸 마치겠습니다.